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져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섬긴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해서 여러 차례 침략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해 수십 개의 성을 점령해 대국에 입주할 길을 막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당나라 군사를 빌려주시어 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저희 나라 백성들은 모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이 조국마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태종은 고구려의 뼈아픈 패배를 당한 후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신라와 연합을 해 고구려를 다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신라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인데 김춘추가 그러고 싶어도 백제가 압박을 하고 있으니 당나라를 돕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 먼저 백제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라는 말을 한 것이고 당태종은 이에 설득당하게 됩니다. 김춘추의 말에 동감한 당태종은 그래 백제를 칠 수 있도록 군사를 파견해 주마 라는 약속을 했는데요. 이로써 나당연합이 체결될 수 있는 매듭의 시작 정도는 마련을 한 것이죠. 김춘추는 매우 감격하면서 은혜에 보답고자 관리들의 휘장과 복식을 바꾸어 중국의 제도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더 기뻐하며 진귀한 의복을 김춘추 일행에게 하사하고 김춘추를 특진해 그의 아들 김인문을 좌무의 장군에 제수합니다. 그리고 크게 연회까지 베풀어 주었죠. 김춘추는 귀국하기 전 당태종에게 저의 자식이 7입니다. 원컨대 그중 하나인 김인문을 이 고명하신 폐하를 모시는 수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청하여 그의 아들을 당나라에 남겨두는데요. 당의 복식을 따르겠다는 것은 당나라 문물과 제도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며 아들을 남겨둔 것은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인지를 남겨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자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춘추는 당면에 있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했고 먼 미래까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김춘추가 이렇게 몸을 숙임으로써 당나라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오히려 당나라의 선진 문물 제도를 직수입할 수 있었죠. 또 김춘추는 장차 신라의 왕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었기에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당나라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남긴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당나라에서 영향력을 지닌 거물로 키워둔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옳았고 김인문은 당에 머물며 신라와 당 사이의 외교를 훌륭히 수행합니다. 외교력을 발휘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고 삼국 통일 후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지요. 훗날 나당 전쟁이 본격화된 국면에서는 인질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주요 실력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당 고종이 문무왕을 폐위시키고 김인문을 신라의 왕으로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춘추가 당나라에 다녀온 후 신라는 김춘추의 주도 아래 당나라의 정치 제도와 문화를 모방한 대규모 정치 개혁이 단행되는데요. 이것은 이른바 환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나라에 대한 신라의 정치적 예속도가 강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648년 김유신은 암양주 군주로 있었는데 마치 군사에 전혀 뜻이 없는 것처럼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몇 달을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대야성 함락 이후 이곳은 신라의 최전방 군사 거점이었는데 말이죠. 이에 사람들이 이제 한번 전투를 해봄직도 한데 장군이 용렬하고 게으르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들은 김유신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 여왕에게 달려가 고합니다. 이제 민심을 살펴보니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청컨대 백제를 쳐서 대야성 전투에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때 진덕여왕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건드려도 되나 하며 다소 걱정하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지금까지 백제에게 당해오기도 했고 당시 기준으로는 백제가 신라를 압도하기도 했지요. 이때 김유신은 전쟁의 승부는 크고 작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며 자신감을 드러내었고 중국 은나라의 패주 주왕의 고사를 인용합니다.
주에게는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마음과 덕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신하 10명이 마음과 덕을 합친 것만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은 뜻을 같이해 생사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저 백제는 두려워할 바가 못됩니다. 이에 진덕여왕 역시 때가 된 것을 직감하고 나가서 잘 싸워보라 하며 허락을 했고, 김유신은 백제를 공격해 큰 전과를 거둡니다. 이후로 백제 신라 양쪽 기록에는 계속 신라, 특히 김유신의 군사적 승리가 많이 기록됩니다. 649년 8월 백제 장군 은상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석토성 등 7개의 성을 함락시키자 진덕여왕은 김유신, 진춘 등을 보내 적을 막아내게 했는데요. 열흘 동안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데 백제군은 좀처럼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도살성 밑에 주둔하고 있던 김유신이 오늘 백제의 첩자가 올 것인데 너희들은 모른 체 하면서 누구냐고 묻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말대로 백제의 섭자가 오자 김유신은 군대 안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성벽을 굳게 지키며 조금도 움직이지 말라. 내일 구원군이 온 후 결전할 것이다 라고 전했고, 첩자는 이 말을 듣고 백제 장군 은상에게 보고합니다. 은상은 구원군이 온다,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불시에 신라군이 백제군을 쳐들어왔고 백제는 참패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650년인 진덕여왕 4년, 진덕여왕은 또 한 번 당나라의 머리를 숙입니다. 당태종이 죽고 즉위한 새 황제인 당고종을 위해 여왕이 직접 비단을 짜고 오원 태평송을 지어 김춘추의 아들 번민을 보내 바치게 했던 것이죠.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당이 큰 업을 열었으니 높은 황제의 운이 창성하다. 갑옷 입고 천하를 통일하니 전쟁이 그쳤고 그를 닦아 여러 임금들이 대를 이으셨다. 하늘의 명을 이어 자비를 베풀고 만물이 다스리니 그 아름다운 덕을 본받으리라. 그 인덕은 일용에 부합하고 세상을 어루만지는 덕은 때맞추어 평화롭게 하셨다. 그 깃발 빛나며 북소리 크게 울리자 외적들은 천벌을 받았네. 순박한 풍속 나타내는 곳,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 모두 상서로운 일 아래어 오네. 사계절마다 임금의 덕이 조화되고 해와 달과 별들은 온 나라 두루 도네. 당나라 산악의 정기가 주선왕 신보를 낳았듯이 황제께서도 산악의 정기로 재상을 낳으시어 충성스럽고 선량한 이에게 정사를 맡기셨네. 사망 오제처럼 한결같은 덕을 이루셨으니 우리 당나라 황실의 구군이 밝고 밝도다. 이 작품은 실명이 전해지는 한국 여성 문학 중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인 치당 태평송인데요. 수준 높은 한시로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신라가 당을 얼마나 우러러보는지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인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를 쓴 당사자인 진덕여왕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그녀 자신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신라의 생존을 위해 개인적인 굴욕감 따위는 접어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요. 이 노력은 통했고 고종은 크게 기뻐하며 번민에게 대부경의 벼슬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해 6월 신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버리고 당고종의 연호인 영휘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나당 동맹이 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왕이 허리를 숙이고 고종에게 시를 바쳤다 해서 동맹이 결성된 것은 아니겠지요. 김유신의 활약으로 백제군을 격퇴하고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는 성과를 내어 신라 군대의 전투력을 보여주었고, 김춘추가 또 열심히 외교적 노력을 하기도 했고, 여왕도 이렇게 당나라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맹이 결성된 것입니다. 651년 진덕여왕은 조원전에 나와서 백관들의 신정 할애를 받았는데 하정의 예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주를 개편해서 집사부와 창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집사부는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국왕 직속 기구였고 창부는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품주는 진흥왕 때 설치된 관부로 국왕을 보좌하는 기구에서 출발을 해서 국가의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았다가 584년에는
주로 재정의 지출에 관한 시무를 맡고 있던 기간이었는데 점차 왕정의 이 기밀사무를 관장하는 최고 관청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또 집사부로 개편된 것입니다. 품주가 설치된 건 역시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집사부 설치 이후에는 화백회의와 상대 등으로 대표되는 귀족들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크게 강화되면서 이후 신라는 무열왕 문무왕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전제 왕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654년 3월 진덕여왕이 사망을 해 사량부에 매장되었고 오늘날 경주시 현곡면에 진덕여왕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찌 보면 김춘추와 김유신의 활약상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진덕여왕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기용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왕의 역할이겠지요. 진덕여왕이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된 후에 김춘추와 김유신 세력이 너무 커진 것을 염려해서 구귀족 세력들과 다시 손을 잡고 이 두 사람을 숙청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덕여왕의 재위기간은 불과 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삼국 중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삼국 통일의 토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어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한 진덕여왕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